모든 걸 다 가진 재벌가 딸이었죠. 하지만 사랑 없는 집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매일이 전쟁이었죠. 뱃속 아기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한국 아줌마 다 됐어요. 시어머니 사랑, 이웃의 정. 여기가 진짜 천국이에요. 지금 제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천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에 맞춰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작은 등짝을 보고 있으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겪었던 그 모든 폭풍우가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좁은 부엌에서는 남편이 달그락거리며 미역국을 데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란스러운 행복을 얻기 위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로마의 대저택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의사로서의 창창한 미래를 모두 포기하고 지도에서조차 찾기 힘든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길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사랑이라는 건 결국 가난 앞에서는 촛불처럼 꺼져버리는 허상일 뿐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충고를 퍼부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린 것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숨막히는 규율 뿐이었고, 제가 선택한 것은 온기 있는 사람의 체온과 진정한 자유였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있나요?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손꼽히는 유서 깊은 가문의 외동딸 제니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재계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거부였고, 어머니는 밀라노 사교계의 여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 발밑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제 입에는 최고급 은수저가 물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부와 명예가 저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저는 의대생이 되었고, 27이라는 이른 나이에 밀라노 최고의 종합병원에서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완벽한 집안, 뛰어난 지능, 화려한 외모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정교하게 짜인 스케줄표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들과만 식사해야 했고, 어머니가 골라준 옷만 입어야 했으며,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의사가 아니라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 배웠으니까요. 차가운 수술실의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깍듯하지만 정이 느껴지지 않는 동료들의 시선. 그것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퇴근 후 돌아간 대저택은 미술관처럼 아름다웠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낡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동양인 청년. 그가 바로 형준 씨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유학 온 고학생이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리 병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낡아 빠진 운동화, 소매 끝이 헤어진 셔츠, 그리고 항상 피곤해 보이는 눈빛. 제 삶의 반경 안에는 절대 들어올 일이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목격한 장면 하나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서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숙자 환자에게 형준 씨가 자신의 도시락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반 조각. 그게 그가 가진 점심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는 환자의 더러운 손을 주저없이 맞잡고 서툰 이탈리아어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흐르는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을 보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술을 집도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환자를 위해 울어본 적 없는 저 자신이 그 초라한 청년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와 낡은 첼로 케이스 하나뿐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병원 화단에 핀 들꽃 하나에도 감탄할 줄 알았고 청소하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햇살 같은 미소를 건넬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제 제안에 그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에 담긴 싸구려 커피를 마셨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갓 뽑은 최고급 커피보다 그가 1유로짜리 동전을 넣어 뽑아준 그 믹스 커피가 훨씬 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쓰나미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 공원 벤치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했던 그의 가족 이야기, 좁은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추억, 그리고 언젠가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소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흑백 영화 같았던 제 세상에 총천 연색 물감이 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해준 길이 아닌 제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걷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약혼자가 될 뻔했던 정재계 유력 인사 아들이 우리 사이를 눈치챘고 곧바로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제 뺨을 때렸고 당장 그놈을 이탈리아에서 추방시키고 매장해 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를 집안에 들이려 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천한 놈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저택의 샹들리에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그 사람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형준 씨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취방을 찾아갔지만 이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니스,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서 떠납니다. 나 같은 놈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 글씨 위로 번져 있는 눈물 자국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를 협박해서 강제로 떠나게 만든 것이었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던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준 씨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 우리의 아이였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에 보이는 작은 점을 보는 순간 꺼져가던 제 눈동자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인형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금고에 있던 폐물 몇 개와 여권만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 포기 각서와 의사 사직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아버지가 공항에 사람을 풀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밀라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지는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뱃속의 아이와 제 가슴속의 사랑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별천지였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낯선 언어, 그리고 습한 공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라고는 형준 씨에게 배운 사랑에 고마워, 배고파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가 예전에 무심코 흘렸던 주소가 적힌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꼬불꼬불한 한국 글씨를 택시 기사님께 보여주자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가씨, 여기 달동네인데? 외국분이 여기는 왜 가요?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제가 상상했던 서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숲이 아니라 가파른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주택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라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는 기사님의 말에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구두굽이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긁혀 엉망이 되었고 임신 초기라 그런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길 끝 어딘가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기를 1시간, 드디어 수첩에 적힌 주소와 일치하는 파란 대문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초인종조차 없는 낡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열리고 러닝 셔츠 차림에 까치집을 지은 머리를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였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퀭한 눈,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니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익숙한 비누 냄새, 그리고 그리웠던 체온이 느껴지자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돌아가요, 제발. 당신 아버지가 알면. 저는 그의 입을 제 손으로 막으며 떨리는 손으로 제 아랫배를 가리켰습니다.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여기 우리 아기가 있어요.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제 배로 향하더니 이내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고 누추한 대문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형준 씨가 사는 곳은 소위 말하는 옥탑방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저택의 화장실보다도 작은 방 한 칸이 그의 세상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부엌과 방이 한눈에 들어왔고 천장은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고스란히 갇혀있는 방 안은 찜질방처럼 후끈거렸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장판은 곳곳이 찢겨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좁고 낡은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광활했던 밀라노의 내 방보다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니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형준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끓여줄 것이라곤 라면밖에 없다며 냄비에 물을 올리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백허그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여기가 좋아요.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인걸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꼬들꼬들하게 익은 라면을 찌그러진 양은 냄비. 뚜껑에 덜어먹으면서 저는 태어나서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넘기는 저를 보며 형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낭만은 짧았고 생활은 길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폐물을 팔아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형준 씨는 대학 복학을 미루고 공사장 막노동판에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았습니다. 인형 눈을 붙이고 마늘을 까면서 저는 제 손끝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에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인형 눈을 붙이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김치 한 포기를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세댁, 밥은 먹고 혀? 홀몸도 아닌데 잘 챙겨 먹어야지. 이거 방금 담근 겉절이인데 맛이나 봐. 투박한 사투리와 함께 건네진 빨간 김치. 처음 보는 낯선 음식이었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웃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였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입덧에 좋다며 매실청을 가져다 주셨고 아랫집 아저씨는 비가 오면 옥상에 널어둔 빨래를 대신 걷어주셨습니다.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책으로만 배웠던 저는 몸으로 직접 그 따뜻함을 체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밤이면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집 부부의 싸움소리,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겪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밀라노의 편안했던 삶이 꿈처럼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목욕물,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던 모든 편의 시설들. 하지만 퇴근 후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형준 씨가 제 부른 배에 귀를 대고 아가야 아빠 왔다라고 속삭여줄 때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이 10명 낳아서 축구팀 만들자. 형준 씨의 허무맹랑한 농담에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농담이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가져다 줄 줄은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타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진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뱃속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양수가 터졌습니다. 형준 씨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고 저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택시를 잡으러 뛰쳐나간 형준 씨를 기다리며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만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좁은 골목길을 덜컹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형준 씨는 제 손을 부서져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니스.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지켜줄게. 그의 땀 젖은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분만실의 조명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전직 의사였지만 환자가 되어 수술대 위에 누우니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산모님 힘주세요. 아기 머리 보입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힘을 주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 꼬물거리는 손가락과 터질 듯 붉은 얼굴. 그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형준 씨는 탯줄을 자르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부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퇴원해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주인집 할머니가 미리 방을 뜨끈하게 데워 놓으셨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며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영만리 타국에서 애 낳느라 고생했네. 많이 먹고 전 많이 돌게 혀. 투박한 손길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 아주머니들의 눈빛에서 저는 친정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따뜻한 바닥에 몸을 지지니 아팠던 관절들이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를 재우고 옥상 평상에 앉아 형준 씨와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셨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의 불빛이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니스, 후회 안 해? 이탈리아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형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거기서는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당신과 우리 아기와 그리고 이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아래에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가파르고 좁은 동네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더니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준 씨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옥상에 있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년 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낡은 파란 대문과 허름한 건물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 옥상 난간에 서 있는 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일까, 실망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형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준 씨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쿵 내리치시더니 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제니스, 당장 내려오거라.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압적이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준 씨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자 아버지의 시선이 제 옆에 있는 형준 씨에게 꽂혔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던 예전의 눈빛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이 제 등 뒤에 엎여있는 포대기로 향했을 때 아버지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잠들어 있던 아기가 칭얼거리며 작은 손을 밖으로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벌린 채 그 작은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침묵이 골목길을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형준 씨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니스를 고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니스를 사랑합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형준 씨의 목소리가 골목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형준 씨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안 돌아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검은 세단이 골목길의 구비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매연 냄새와 함께 사라진 아버지의 뒷모습은 제 가슴속에 깊고 뜨거운 자국을 남겼습니다. 손에 들린 두툼한 봉투.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철옹성 같은 자존심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딸을 위해 자신의 성벽을 허물었다는 증거였으며 동시에 제가 이제는 정말로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독립적인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형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낡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아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마저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부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고 가신 돈은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형준 씨의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거뜬히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모두 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형준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 다 쓰지 말아요. 딱 우리가 세 식구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전세금으로만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주신 사업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해서 이자와 함께 돌려드릴 거예요. 형준 씨는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자존심이자 아버지를 향한 저만의 사랑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낡은 장판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부동산 앱을 뒤적이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밀라노의 대저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크기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보다 더 화려한 미래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관악구의 가파른 언덕을 내려와 조금 더 평지에 가까운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계단이 깨끗했고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앞집 벽이 아닌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삿짐이라야 트럭 한 대도 채우지 못할 만큼 단출했지만 짐을 푸는 내내 우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대신 깨끗한 흰색 벽지가 우리를 반겼고 물이 쫄쫄 나오던 녹슨 수도꼭지 대신 시원하게 콸콸 쏟아지는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스테인리스 볼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렸습니다. 형준 씨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맴돌며 우리 공주님,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라고 쉴 새 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평범한 행복이 너무나 벅차올라 저는 걸레질하다 말고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1년간 겪었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락함에 취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녀가신 후 제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형준 씨는 복학을 준비하며 낮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한국 의사 면허가 없어 당장 병원에서 일할 수는 없었지만 사지 멀쩡한 제가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외국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의사 가운 대신 저는 헐렁한 고무줄 바지와 앞치마를 입어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강남의 한 번화가에 있는 대형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셰프도 아닌 주방 보조 겸 설거지 담당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던 점장은 제 이력서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밀라노 의대 출신? 거참 소설을 쓰시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곱게 자란 아가씨가 버틸 곳이 아니에요. 그의 비웃음 섞인 말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싱크대를 반짝이게 닦아놓자 점장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내일부터 나오라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레스토랑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야 거기 외국인으로 불리는 이름 없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주방에서의 노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문서가 눈보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파스타 셋, 피자 둘. 빨리빨리. 셰프들의 고함 소리와 프라이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뜨거운 열기, 그리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더러운 접시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그릇을 닦고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한때 뇌혈관을 수술하던 예민한 손가락은 독한 세제와 뜨거운 물에 퉁퉁 불어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베어 피가 나는 것은 예사였고 뜨거운 오븐에 데워 팔뚝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울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과 형준 씨의 땀, 젖은 등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간혹 주방 밖으로 나가 홀 정리를 도울 때면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봐, 외국인 같은데 여기서 일하나 봐. 어머, 얼굴은 반반한데 안 됐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역시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의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비참함에 화장실로 도망쳐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머리는 질끈 묶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체성의 혼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얼굴 뒤로 겹쳐 보이는 가족들의 미소였습니다. 월급날 빳빳한 현금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짜릿한 전율은 의사로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형준 씨의 낡은 구두를 바꿔주고 아기에게 예쁜 옷을 사입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아버지께 갚을 돈이라며 따로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제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내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셰프가 제 미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간 좀 봐라. 그가 무심코 건넨 소스를 맛보고 제가 바지를 조금 더 넣고 화이트 와인으로 비린내를 잡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조언대로 만든 파스타가 손님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셰프는 저에게 단순 노동 대신 소스 개발과 플레이팅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야, 외국인이 아니라 제니스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식가였던 어머니 덕분에 길러진 제 미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식재료와 이탈리아의 조리법을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을 쉴 새 없이 구상했고 그것들이 메뉴판에 올라갈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요? 의욕이 너무 앞섰던 탓일까요? 제 몸은 서서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서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밀린 집안일과 한국어 공부까지 병행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 남짓.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 결혼 전 입던 옷이 헐렁해질 정도였습니다. 형준 씨는 밤마다 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애원했습니다. 제니스, 제발 일 좀 줄여. 이러다 당신 쓰러지겠어. 우리가 굶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 시어머니조차 전화를 걸어 아가, 돈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다. 애미가 가서 좀 도와주랴? 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다시 그 무력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 같은 공포감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괜찮아요, 형준 씨. 나 의사였잖아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가끔씩 눈앞이 번쩍거리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성 위염이려니 환절기라 빈혈이 도졌거니 하며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와 소화제를 털어넣으며 버텼습니다.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저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주말 디너 타임 가장 바쁜 시간에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예약 손님이 몰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주문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주방 안의 온도는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파스타 면을 삶고 무거운 프라이팬을 돌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을 찔렀지만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니스 씨, 3번 테이블 리조또 아직 멀었어요? 홀 매니저의 재촉에 지금 나가요. 라고 소리치며 무거운 접시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배를 탄 것처럼 바닥이 울렁거렸고 귓가에는 B- 하는 이명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의 사물들이 2개, 3개로 겹쳐 보이더니 이내 시야 가장자리부터 검게 물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찌르며 구역질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저 접시, 손님한테 나가야 하는데.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저는 접시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접시를 꽉 붙잡았지만 제 다리는 이미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리조또가 사방으로 튀었고 파편 조각이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주방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제니스 씨,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목소리는 셰프님 같기도 하고 형준 씨 같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주방 타일 바닥에 뺨이 닿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시야는 점점 좁아져 바늘구멍만 한 빛만 남았습니다. 그 작은 빛 속에서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형준 씨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환영이었을까요?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밥 줘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제 자신의 아니가 아닌 집에 두고 온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침잠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는 것을, 제 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기적이 혹은 비극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너무나도 길고 깊은 잠에 빠져들 것 같다는 서늘한 예감만이 제 온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무중력 상태처럼 아득했고 제 의식은 검은 심연 속에서 부표처럼 둥둥 떠다녔습니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다급한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물 밖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톡 쏘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하며 저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무겁게 짓눌린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제니스, 제니스, 정신이 들어? 가장 먼저 들린 것은 형준 씨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 뿌옇게 보이는 시야 속에서 형준 씨의 얼굴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핏발 선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 손을 감싸 쥐고 있는 그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떨림만은 화산처럼 뜨겁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형준 씨는 황급히 물컵을 가져와 빨대를 제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어디야? 나 일해야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멍청하게도 일 걱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형준 씨는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야. 일이 문제야? 당신 죽는 줄 알았어.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걷고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과로의 영양실조라니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의사 선생님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12주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임신. 이라니요? 쌍둥이요? 형준 씨는 울음을 뚝 그치고 멍한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 콩알만 한 점 2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기집이 2개 보이죠? 심장 소리도 아주 우렁찹니다. 엄마가 이렇게 몸을 혹사시켰는데도 아이들이 기적처럼 잘 버텨줬네요. 정말 강한 녀석들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그것도 둘이나 자라고 있었다니.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어지럼증과 구토가 단순히 과로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무식하게 몸을 굴리는 동안 뱃속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쌍둥이라니. 제니스, 우리에게 또 천사가 왔어. 그것도 둘이나.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쾅 열리며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제니스야.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오신 듯 버선발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땀범벅이 된 얼굴을 보니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죄인이야.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었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시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제 뺨을 어루만질 때마다 까칠한 감촉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며칠 입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시로 들어와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병원 밥은 산모를 위해 특별히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외국인이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형준 씨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국민행복카드 덕분에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자녀 가구 혜택까지 더해져 출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복지 혜택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렇고 말고. 우리 며느리 이제 몸조리만 잘하면 돼 하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집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곰국을 끓여 나르셨고 형준 씨는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 내가 떠다 줄게. 화장실 가고 싶어? 내가 업어줄까? 과잉 보호가 지나칠 정도였지만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저는 일주일이 지나자 좀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머리가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셋째, 넷째까지 생긴 마당에 언제까지 남편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유튜버는 서툰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는데 댓글에는 맛있겠다, 레시피 알려달라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순간 뇌리에 번개 같은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탈리아 본토의 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노하우도 터득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사 출신으로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 엄마의 건강 레시피라는 컨셉이라면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형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해요. 힘든 일 아니고 집에서 요리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건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형준 씨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저렴한 조명을 하나 사고 형준 씨의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시켰습니다. 첫 영상의 메뉴는 임산부를 위한 초간단 토마토 파스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수술실 집도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라이팬을 잡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늘을 볶고 토마토를 으깨며 요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 노력했고 중간중간 의학 지식을 곁들여 재료의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아주 좋은 영양소죠. 형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도록 마이크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편집은 형준 씨가 유튜브 독학으로 밤새워 배웠습니다. 화려한 자막이나 효과는 없었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투박하고 따뜻한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닥터 제니스의 키친. 영상을 업로드하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봐줄까? 조회수 100회만 나와도 좋겠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알림창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하룻밤 사이에 1만을 돌파했고 구독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은 호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진짜 이탈리아 사람이 알려주는 레시피라니 신선해요. 한국말 너무 귀여우세요. 의사 출신이라니 더 믿음이 가네요. 임신 중인데 입맛 없어서 고생했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해먹어 볼게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와 형준 씨는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단순히 요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육아법, 한국 생활 적응기, 그리고 의학 상식 Q&A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어머니와 이탈리아 며느리의 김장. 대작전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구수한 사투리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고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매운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던 날 방송국에서 섭외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방송 프로그램의 외국인 며느리 열전 코너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은 제 채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방송국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재벌가 딸에서 달동네 며느리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사연,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자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출판사에서 에세이 출간 제의가 빗발쳤습니다. 식품 회사에서는 제가 개발한 파스타 소스를 제품화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광고 문의 메일함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인플루언서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식품회사 미팅을 위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저는 LK그룹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제니스 씨를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LK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거대 기업의 회장님이 일개 유튜버인 저를 왜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의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저는 그녀를 따라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는 강남의 중심부를 지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한 노신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노신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만든 그 파스타 소스. 맛이 아주 인상적이더군. 우리 그룹 식품사업부와 독점 계약을 맺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계약금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고 전 세계에 제 이름을 딴 제품을 출시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인 제안이라기에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호기심 같기도 했고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무심하게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내 오랜 친구일세.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제 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의 재벌 회장과 친구였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제 표정을 읽은 듯 회장님은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랄 것 없네. 자네 아버지가 자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아나? 겉으로는 매몰차게 굴어도 속으로는 자네 소식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 이번 계약도 자네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뜻일세. 자네가 정말로 한국에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지 말이야.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제니스라는 제 이름으로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호, 제법이군. 역시 그 친구 딸다워.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자네 실력을 증명해보게. 그날부터 저는 형준 씨와 함께 밤낮 없이 소스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소스가 아니라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정서를 아우르는 최고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입덧이 심해질 때면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면서도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간을 보고 레시피를 수정했습니다. 형준 씨는 옆에서 제 손과 발이 되어주며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시식회 날이 밝았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배석한 가운데 제가 개발한 소스로 만든 파스타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긴장감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회장님은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 입에 넣으시고는 천천히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회장님이 포크를 내려놓으시며 입가에 묻은 소스를 냅킨으로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합격일세.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형준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은 가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을 여는 팡파르이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당당한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해지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다니 강철 같은 분이 왜?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 와중에 제 소식을 듣고 안심하시다가 긴장이 풀려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탈리아로 와야 한다는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임신 중기라 비행기를 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고 이제 막 시작된 사업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제니스. 아버님 뵈러 가야지.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야. 그의 든든한 말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급히 이탈리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빈손으로 도망쳐왔던 이곳을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하시길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뱃속의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엄마가 꼭 할아버지 지켜드릴게.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 전야처럼 붉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탈리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병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경영권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속에서 저는 가족과 회사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탈리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쫓기듯 도망칠 때 느꼈던 그 차갑고 날카로웠던 새벽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마치 저를 환영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지중해의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마냥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준 씨는 제 한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잠든 첫째 아이를 안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공항 입구에는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보낸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밀라노의 풍경은 여전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죄스럽게 느껴질 만큼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강인한 사자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쓴 노인 한 분만이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링거 주사바늘로 멍이 들어있었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그분이 아직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니스가 왔어요. 그리고 사위랑 손녀도 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형준 씨도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저 좀 혼내주세요. 예전처럼 소리도 지르시고 몽둥이질도 하셔야죠.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들렸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와 형준 씨, 그리고 형준 씨 품에 안긴 손녀를 차례로 후추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씀은 하실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고이는 물기만으로도 모든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틈을 타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던 이사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의학 공부만 했을 뿐 경영에는 무지한 철부지라고 생각하고 저를 허수아비로 만든 뒤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밤을 새워가며 회사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형준 씨는 제 옆에서 커피를 타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묵묵히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제니스. 당신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강하잖아. 그리고 당신 뒤에는 내가 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LK그룹이 있어. 형준 씨의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단단해진 그리고 제 손으로 사업을 일궈낸 CEO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회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십 명의 이사들이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린 계집애가 뭘 알겠어라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형준 씨가 건네준 서류 가방에서 LK그룹과의 독점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의 LK그룹과 맺은 독점 파트너십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 하나로 우리 회사의 주가는 이미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의 매출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가 경영에 무지하다고요? 저는 지난 1년간 한국이라는 가장 치열한 시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제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만약 지금 저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이 계약은 전면 무효화될 것이며 회사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저와 함께 회사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침몰할 것인지.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렸고 계약서를 검토한 재무이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은 그들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임시 회장 대행으로 추대하고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저를 형준 씨가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멋졌어, 여보. 며칠 뒤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길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는 손녀가 재롱을 피우고 있었고 형준 씨는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아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사과 깎는 솜씨가 영 형편없군. 한국에서는 칼질도 안 가르치나? 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농담에 형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려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국의 좁은 옥탑방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 있었고 쌍둥이라 그런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이 이 치열하고 정 많은 나라가 저의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는 시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고생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서 가자. 엄마가 토종닭 푹 고아놨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형준 씨의 등을 두드리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사업은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LK그룹과의 합작품인 파스타 소스는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을 돌파하여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우리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넓은 마당이 딸린 2층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이삿짐 센터 트럭이 들어오자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가 그 유명한 제니스 씨래.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대문을 들어설 때 형준 씨는 감격에 겨워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니스, 나 진짜 꿈꾸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집에 살다니. 출산 예정일은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 급한 쌍둥이들은 벚꽃이 피기도 전인 3월 말에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통은 첫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형준 씨와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에 힘을 얻어 저는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으앙,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가 2번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건강한 아들 쌍둥이였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왔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병실로 들어온 형준 씨는 아이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똑같이 생겼네. 여보, 진짜 고생했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며 10개 다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를 연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아이 셋과 어른 셋, 총 6식구의 시끌벅적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첫째 유치원 보낼 준비하랴, 쌍둥이 기저귀 갈랴, 이유식 만들랴. 저와 형준 씨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달려들어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같은 시간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쌍둥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한 날, 우리는 케이크를 사다 놓고 파티를 열었고 첫째가 동생들에게 우유병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형준 씨와 저는 마당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형준 씨가 불현듯 낡은 동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한국 왔을 때 주머니에 딱 이거 하나 있었잖아. 너무 배고픈데 붕어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냄새만 맡고 지나갔던 거. 형준 씨의 말에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기억나다 마다요. 그날 우리는 추위에 떨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었죠. 언젠가는 붕어빵을 100개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자고. 저는 와인 잔을 들고 형준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 100원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에게 진짜 전부였던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기에 그 차가운 옥탑방도 궁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형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마워, 제니스.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가정을 만들어줘서. 내 남은 인생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바칠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성공해서 번 돈의 일부를 떼어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형준 씨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치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며느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도 한국을 방문하셔서 재단 설립 기금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며 은퇴 후에 한국에 와서 살까 고민 중이라고 농담을 하시곤 합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믹스 커피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철없던 재벌가 상속녀가 사랑 하나만 믿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맵고 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희망이 있고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만 가장 향기로운 봄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리 없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코를 골며 졸고 있고 방 안에서는 새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평범한 소음들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저의 보물들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등교 전쟁을 치르고 회사에 나가 치열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지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기적 같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언제나 따뜻한 밥과 사랑 넘치는 대화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